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는 조선 명종 때의 문신 봉래 양사원이 지은 시이다.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이 시를 지은 양사원과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쉬 물러거라 사또 행차시다 쉬. 양사원의 아버지인 양민은 전라도 영광의 신관 사또로 부임하는데 그 기세가 사뭇 대단하였다. 먼 전라도 영광까지 갈 길이 까마득하건만 사또는 급한 기색도 없이 가는 길에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면 행렬을 멈추고 시 한 수 지어 읊어대고 주막에서는 술맛을 즐기며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풍류를 즐기니 을의 다음 날이면 선잠을 잔 사또는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으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지난밤에는 너무 과했나? 아이고 목이 타는구나. 술국을 대령하여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무리 외쳐도 부리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 늦게까지 사또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즐기니 옆에서 시중을 드느라 관졸들 또한 잠을 설치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기를 몇 날 며칠 노독이 점점 쌓여가니 관졸들은 사또의 부름도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몰랐다. 영광이 가까운 어느 주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야 이놈들아 술국을 대령하란 말이다. 어서 물을 가져와! 잠이 깬 사또가 술국 타령을 하였으나 사또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차는 주막을 떠나게 되었다. 아침을 걸은 채 가마 위에 올라탄 양민 사또는 몹시 배가 고프고 속이 쓰렸다. 요기를 하고 싶으나 가도 주막은 나타나지 않으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또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명령을 내렸다. 도저히 더 이상은 허기가 져서 빈속으로 가마를 타고 갈 수가 없겠다. 누가 저 민가에 들어가 밥 한 술 마련해 오거라. 술이 아니라 밥이니라. 네, 사또 다녀오겠습니다. 관속이 민가로 달려가 보았으나 마을이 텅 비어 있었다. 한창 농사철이니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일손을 거들러 들로 나가고 없었다. 관속이 여기저기 다니며 문을 두드려 보아도 좀처럼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누구 아무도 없소? 하다 못한 관속이 골목 한가운데 서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금 뒤 어느 초가집에서 10서너 살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와 내다보는 게 아닌가. 오라 사람이 있긴 하였구나. 너 정도면 밥은 짓겠구나. 너 지금 밥 한 그릇 지을 수 있겠느냐? 밥을 짓다니 누가 드실 것입니까? 신관 사또께서 이 고을을 지나는 길인데 시장하셔서 아침을 먹으려고 마을에 들어왔건만 도무지 사람이 없구나. 네, 바쁜 농사철이라 모두 일하러 나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사또 진지를 지어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자주 하는 집안일이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사또가 드실 것이니 돌이 들어가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사또는 진지를 어디서 드시려는 것입니까? 그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밥이 되면 내가 사또께 전해 드릴 것이다. 사또께서 길에서 진지를 드심은 고을 백성의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누추하나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드심이 어떠실는지요? 관속은 소녀의 말에 무릎을 쳤다. 허허, 나이가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생각도 깊은지. 관속은 소녀의 깊은 마음에 혀를 내두르며 사또를 모셔오마하고 사또가 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찌 되었느냐? 예, 아침 진지는 시켜놓고 왔습니다. 어서 민가로 드시지요, 사또. 관속의 말에 사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달갑지 않은데 신관 사또가 민폐를 끼치더란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을 것인데. 사또는 부임하기도 전에 구설수에 오를 것이 싫었다. 하오나 사또, 밥을 짓겠다는 소녀가 사또께서 노상에서 진지를 드시게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모시는 것이 도리라 하였습니다. 허허,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양민 사또는 일말의 호기심이 일어 소녀의 집으로 향했다. 크지 않은 초가집은 마당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비질이 되어 있고 정갈했다. 사또와 관원들을 집 안으로 모신 소녀는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안방의 신관 사또나 작은 방에 들어앉은 관속들이 모두 소녀를 주시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는 찬찬히 쌀을 씻어 잃었다. 그 쌀을 가지고 부엌으로 간 소녀는 솥에 넣고는 불을 뗐다. 가만 하는 양을 지켜보니 여느 아낙네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불을 떼는데 마당이나 방으로 제가 조금도 날지 않게 조심조심 떼고 있었다. 밥이 다 된 뒤에도 먼저 신관 사또의 상부터 차려 올리고 다음에 관속들의 상을 차리는데 무엇 하나 서두름이 없고 실수가 없이 차근차근 차려 올리는 것이었다. 소녀의 행동 거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식사를 마친 신관 사또 양미는 슬그머니 그 소녀를 불러 말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먼 발치에서 보아도 영리하고 숙성해 보였고 상심부름과 물심부름을 하는 맵시 또한 단정했기 때문이다. 참 신통하기도 하구나. 네 나이 올해 몇이냐? 예, 올해 13살이옵니다. 눈을 내리깔고 다소곳이 앉아 나지게 대답하는 모습이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었다. 그래, 네 아비는 누구이며 어미는 어디 갔기에 보이지 않느냐? 예, 아비는 본관의 메인 몸이라 일찍 출타하였고 어미는 들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13살짜리 소녀의 말 같지 않은 말솜씨였다. 사또는 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또는 소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청선, 홍선의 두 자루 부채를 꺼내 들었다. 이 두 부채는 내 선물이다. 받아 두어라. 사또가 내민 두 자루 부채를 받아야 좋을지 받지 않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소녀에게 농을 걸어보고 싶은 사또는 한마디 덧붙였다. 자, 어서 받으려무나. 이는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으로 주는 것이다. 네? 채단이라 하시면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미리 보내어 치마나 저고리를 만드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비단 말씀이옵니까?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소녀는 놀라는 듯 하더니 잠시만 기다리시라 하고는 급히 윗방으로 건너가 장롱 속을 뒤져 고이 간직한 홍보를 꺼내왔다. 사또, 여기 채단을 내려두시어요. 아니, 이 붉은 보자기는 무엇인고? 채단이란 예패로, 예는 패백에 바치는 것이 제일 중한 일인 줄 압니다. 어찌 이 귀한 채단을 맨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허허. 소녀의 말에 사또는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관속들이 일제히 놀라는 기색이었다. 홍보 위에 두 자루의 부채가 놓이고 소녀는 그 보자기를 소중히 싸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출발하자. 배를 채운 영광 사또는 행차를 재촉하여 부임지로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영광 관아에 한 노인이 찾아와 사또 뵙기를 청하였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게냐? 사또께서 한 3년 전에 영광 가까운 어느 동네를 지나다 네 집 소녀에게 아침 진지를 지어 잡숫고 오신 적이 있사옵니까?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고 말고. 그럼 그 소녀의 얼굴도 분명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억하다마다 그토록 총명한 아이는 내 평생 처음 보았다네. 듣자 하니 그때 사또께 없어 그 소녀에게 무슨 물건을 주셨다던데요. 그래, 내 그 소녀를 귀엽게 여겨 두 자루의 부채를 주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그럼 틀림없는 일이로군요. 노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자네는 왜 나한테 그 일을 묻는 겐가? 실은 그 소녀가 제 여식이온데 지금 나이가 16으로 홍기가 꽉 차 시집을 보내려고 했건만 사또께 채단을 받았으니 다른 데는 시집을 갈 수 없다 버티고 있어 제가 사또를 찾아왔사옵니다. 그래?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소인이 달래어 보고
화를 내봐도 사또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으니 어쩝니까요? 일이 고약하게 돌아가니 답답한 마음에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크게 놀랐지만 내심 기뻤다. 허허허, 자네 딸이 정성이 그처럼 지극하거늘 내 어찌 모르는 체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택일하여 맞을 터이니 그리 알라. 이리하여 양민 사또는 3년 전에 아침 한 끼 얻어먹은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였다. 그 후 얼마 뒤 양민의 정실은 죽고 첩이었던 그 소녀가 정실처럼 들어앉아 큰 살림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사언, 사기, 두 형제의 어머니가 된 그 부인은 전처 소생의 사중까지 돌보면서 대소사를 다 도맡아 처리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시대는 엄연한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심하던 때라 부인의 소망은 오직 두 아들 사언, 사기, 형제의 머리 위에 씌워진 서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었다. 전처 소생의 양사중과 함께 사언, 사기 형제는 자랄수록 풍채가 당당하고 재주가 남달라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서자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음에 양사원의 어머니는 항상 마음에 큰 한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양민이 죽게 되자 집안은 장례 문제로 분분했다. 양사원의 어머니는 장례 절차를 모두 보살핀 끝에 성복날이 오자 기어코 그녀의 한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상제인 양사준, 사언, 사기, 삼형제도 모였다. 오늘 성복을 당하여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상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소원하던 말을 할 테니 들어주겠소. 이렇게 묻는 부인의 눈에서는 어느새 참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듣고 있던 맞상제 사준이 말했다. 서모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아버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가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워왔으니 서모는 누가 뭐래도 나의 어머니요. 또 우리 삼형제의 어머니십니다. 무슨 소원이신지 말씀하세요. 양사원의 어머니는 다정한 눈으로 본실의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첩이 양씨 가문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낳았으나 우리나라 풍습은 내 아들이 자라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슬프기만 하오. 아들이 재주 있고 풍채 비록 남다르다 하나 서자의 너울은 벗을 길이 없구려.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양사원의 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첩이 이 다음에 죽는 날에도 우리 큰아드님은 법도에 따라서 석 달복 밖에 입지 않을 텐데 이리 되면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서자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게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지금 영감의 성복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복제가 혼동하여 남들은 모를 터이니. 서모, 그게 무슨 말씀이오? 사준이 꾸짖듯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그러나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양사원의 어머니는 본실 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다. 부디 날 불쌍히 여겨주오. 내 이미 마음을 다 잡아먹은 몸 무엇을 주저하리요.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죽은 뒤 사언, 사기 두 형제한테 서자란 말로 부르지 않겠다 약속하면 죽어서도 기꺼이 영감님 곁에 누울 수 있으련만. 양사원의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얼굴을 땅바닥에 묻고 어깨를 들먹였다. 어머니. 가족들과 세 아들은 숙연한 채 말이 없었다. 그것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무언의 답례였다. 이때였다. 양사원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꺼내어 땅바닥에 폭삭 엎어졌다. 눈 깜짝할 만큼 빠른 행동이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세 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부인을 일으켜 세웠을 땐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릴 텐데 왜 이러셨습니까?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이 시로 문명을 날린 양사원의 출세 뒤에는 이렇듯 목숨을 버린 어머니의 애타는 희생이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냐, 우리 아들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럼 난 괜찮다. 저도 이제 어머니 옆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 서자라는 아픔을 딛고 40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 없이 잘 해왔구나. 장하다 내 아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